장로님이 육상이 오대 못에 있나 보십시오. 네? 뭐라고요? 경양 김정일 장로님이 육상이 오대 못에 있나 좀 보십시오. 특히 썩은 통남에다가 어떻게 2003년 8월 28일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쏟아지는 비 속에서 버스 행렬이 갑자기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붉은 단복을 입은 북한 응원단 수십 명이 우르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들이 달려간 곳은 길가에 걸려있던 현수막 하나였습니다. 여성들은 현수막을 떼어내며 울었고 젖은 천을 품에 안은 채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 장면은 전국에 보도됐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바다 한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21살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버스 안에서 시작된 그녀의 생각은 몇 년이 지난 뒤 겨울이 닥쳐 얼음이 막 잡히기 시작한 초겨울 두만강의 물속까지 그녀를 이끌게 됩니다. 도대체 그날 버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편양사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녀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건 간이가 끝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청진에서 태어나 평양으로 대학에 진학한 케이스였는데 학부 지도원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미셨어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응원단 후보 명단이었죠.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기쁜 감정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어요. 남조선에 간다는 게 어떤 일인지 그때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향집엔 전화가 없어서 이웃집에 부탁해 겨우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뒤에야 소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소식을 전해드리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힘겹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몸 조심하라. 축하한다는 말보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어머니는 그때 이미 모든 걸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름이 단순히 영광만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며칠 뒤부터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진 우리 집에 보위부에서 다녀갔다는 얘기를 나중에야 들었죠. 할아버지 댁까지 가족사를 꼼꼼히 조사했다 하더군요. 이웃들에게도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캐물었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뽑혀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제야 다들 부러워했다고 해요. 신원조사란 게 이렇습니다. 통과 전에는 죄인처럼 샅샅이 뒤지고 통과하고 나면 갑자기 대우가 달라져 버리죠. 훈련은 평양에서 합숙하며 이어졌습니다. 첫날 모두 강당에 모였는데 다들 얼굴이 곱고 낯설었어요. 대학생도 있었고 예술단에서 온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음원 동작부터 배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며칠 동안은 줄곧 앉아서 교육만 받았습니다. 남조선 사람이 말을 걸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건을 건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자가 사진기를 들이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웃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선물은 받지 않는다.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다. 웃는 연습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일렬로 서서 입꼬리를 올리는 걸 반복했죠. 지도원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한 사람씩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이가 너무 다 보인다. 동무는 눈이 안 웃는다. 눈이 안 웃는다는 말을 듣고 밤에 혼자 위생실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그렇게 웃는 것조차 훈련으로 익히게 되더군요. 21살에야 거울 앞에서 진짜 웃음 연습을 처음 해본 겁니다. 구호 연습도 따로 했습니다. 조국 통일, 우리는 하나다. 수백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칠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했죠. 타이밍이 조금 늦어도 목소리가 갈라져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꿈에서도 구호를 외칠 정도였으니까요. 카드 섹션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니 저녁이면 어깨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옆에는 예술단 출신 저보다 한 살 어린 동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동무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자신은 무용을 해서 이런 건 아무렇지 않다며 웃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말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등하고 나면 이불 속에서 고향 이야기, 좋아하는 노래, 별 얘기를 다 나눴죠. 그 친구가 밤하늘 별 보는 걸 좋아해서 제가 옥별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본명은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입에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몸무게 검사도 있었습니다. 저울에 올라 숫자가 조금만 늘어나도 지도원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밥이 눈앞에 있어도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칠지 그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훈련과 교육은 점점 더 엄격해졌어요. 마지막 주에는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조선 거리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전부 꾸며놓은 것이다. 너희가 지나갈 길만 그렇게 꾸민 것이니 절대 속아선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태어나서 그날까지 저는 그저 한 번도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보고 듣게 될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한 사람씩 차례로 앞으로 나가 서명을 하는데 강당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오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제 차례가 되어 이름을 적으려는데 옆에 서 있던 지도원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무들 하나하나가 공화국의 얼굴이야. 그 말이 원래라면 자랑스럽게 들려야 했는데 그날따라 그랬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고 있는데 옆에서 옥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남조선 말이야. 우리가 배운 그대로일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옷만 개고 있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그땐 정말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대구에 도착한 첫 저녁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숙소로 가는 버스 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려 했어요. 이 길은 우리 보라고 일부러 꾸며놓은 거겠지? 그런데 버스가 큰 길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길가에서 훨씬 떨어진 동네 깊은 곳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지도 모를 골목, 누구 한 명 바라보지 않는 뒷길의 작은 간판까지 모두 밝혀져 있었죠. 만약 일부러 꾸민 거라면 저 안쪽까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 순간 자연스레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보고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았거든요. 우리가 묵게 된 숙소는 산자락에 자리한 연수원 건물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방을 배정받았고 같은 방 동무들끼리 서로를 조심스럽게 살피게 됐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다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한 사람이 실수하면 온 방이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텔레비전은 켜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쪽 방송이 나오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첫날 밤 복도 맨 끝방에서 잠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텔레비전을 켠 모양이었어요. 노랫소리 비슷한 게 들리다 금방 끊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 방 동무들 표정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그 뒤로 아무도 텔레비전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첫 음원에 나간 날이 진짜 시작이었죠. 우리는 지정된 구역에 앉아 줄도 맞추고 구호와 동작도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다들 똑같이 움직이니 남쪽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엔 나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건너편 남쪽 응원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쪽은 노래를 부르다 웃기도 하고 아무나 일어나 춤을 추고 옆 사람과 어깨동무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들 즐겁게 그러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손뼉 하나까지 박자를 맞추며 움직였는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자꾸 그쪽을 바라보다가 앞줄 조장동무와 눈이 마주치길래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우리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반갑습니다 였죠. 남쪽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 곡을 부르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함께요. 박자도 들쑥날쑥, 가사도 군데군데 흐릿했지만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시켜서 부르는 노래는 절대 저렇게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적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는데 코끝이 찡해져도 왜 그런지 그땐 차마 설명할 말을 못 찾았어요. 진짜 일이 벌어진 건 경기장 밖을 나설 때였습니다. 복도 쪽에 남쪽 학생들이 모여 서 있었어요. 그중 교복을 입은 학생 하나가 우리 줄 쪽으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과자 하나와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그건 처음부터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던 터라 앞서가던 동무들은 그저 웃으며 지나쳤죠. 저 역시 무심히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뒷줄에 걷던 옥별이가 그 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학생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과자와 쪽지를 내밀었고 옥별이 손이 어느새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일이었어요. 어느새 과자와 쪽지가 옥별이 소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분명히 봤습니다. 옥별이도 제가 본 걸 알고 있었죠. 버스에 오를 때는 다리에 힘조차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꼭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하는 게 옥별이를 위한 길이라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내내 목이 탔지만 물 한 잔 들어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위생실에서 옥별이와 마주쳤어요. 세면대 앞에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옥별이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소리에 묻힐 만큼 조그맣게 말했죠. 언니, 봤어. 말할 거야? 물소리만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만 닦고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밤새도록 천장이 내려앉지 않더군요.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저도 그 일에 같이 얽힌 게 되었습니다. 그걸 모를 만큼 철이 없지는 않았죠. 며칠 뒤 아침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은 예천 쪽 경기장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활쏘기 경기 응원을 하러 갔죠. 버스에 오르는데 지도원 선생님께서 우산을 세어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 온다고 흐트러지면 안 돼. 경기장에서는 늘 하던 대로 했어요. 박수치고 구호 외치고 정해진 노래도 불렀습니다. 남쪽 관중들이 손을 흔들자 우리도 배운 대로 각도를 맞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어요. 정작 사건이 일어난 건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가 톨게이트 근처로 들어서자 앞자리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저거! 길가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장군님이 남쪽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크게 인쇄된 것이었죠. 그런데 비에 젖어 현수막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고 여기저기서 버스 세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동무들이 몰려 밖으로 나갔죠. 저도 떠밀리듯 따라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모두가 현수막을 끌어안고 맨손으로 끈을 풀거나 못 풀면 힘껏 잡아당겨 뜯었습니다. 다들 울고 있었고요. 젖은 천을 품에 안은 채 버스로 돌아오는 모습은 마치 초상이라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졌죠.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뛰쳐나가던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울어야 한다. 안 그러면 눈에 띈다. 슬픔보다 습관적인 계산이 먼저였어요. 몸은 배운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 한켠은 냉정했습니다. 21해를 살면서 그런 저를 처음 본 거였습니다. 현수막을 뜯으며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길 건너에 남쪽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난 표정도 비웃는 표정도 아니었고 그냥 어리둥절해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왜 울지?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이란 감정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함께요. 버스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은 다들 잘했다고 충성심이 자랑스럽다고 칭찬하셨죠.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젖은 소매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숙소로 돌아와 씻고 누워 있었는데 옥별이가 이불을 들고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물어보더군요. 언니는 아까 진짜로 울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진짜라고 하면 거짓이 되고 아니라고 하면 아예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말 같았죠.
저는 옥별이 쪽으로 돌아 눕지도 못하고 그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울었지. 네가 봤잖아. 옥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걔가 아주 작게 웃는 듯한, 아니면 한숨 섞인 소리가 들렸어요. 그 뜻을 대충 알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단속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 장면들이 남쪽 방송에 다 나갔다는 걸 우리도 알게 됐거든요. 이동할 때는 창가에 얼굴을 대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조별 상호 학습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저녁마다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적할 게 없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했어요. 남은 대회 기간 내내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며 지켜야 했죠. 지킨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울 줄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대회가 끝나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남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눈을 감으니까 오히려 더 선명히 떠올랐어요. 골목길마다 불이 켜져 있던 모습, 어깨동무하고 뛰던 사람들, 우산 쓴 아주머니의 얼굴까지 전부요. 국경을 넘어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우리 앞에 펼쳐진 건 환영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지 못하고 한데 모여 총화부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종이를 받고 남쪽에서 보고 들은 걸 쓰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비슷하게 적었죠. 화려해 보여도 꾸민 거였고 사람들 표정에 그늘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별로, 장소별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까지 계속 써야 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계속 여러 번 쓰게 해놓고 말이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을 찾아내려는 의도였더라고요. 내 진술들도 맞춰보고 동무들의 진술과도 대조했죠. 개별 면담도 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과 마주 앉았는데 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기장 나올 때 남쪽 학생들이 뭐 준 것 없었나?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떠보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주려는 사람은 있었지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동무조회도? 없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걸으니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그것도 보위부 앞에서. 그날 밤부터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곤 했어요. 총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제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밥상만 차려주셨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약서에 쓴 대로였어요. 대구 이야기는 그 후로 우리 집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옥별이 소식은 이듬해 봄에 들었습니다. 같은 응원단 친구가 무심히 지나가는 말로 전해줬어요. 옥별이네 식구가 통째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요. 이유를 묻자 그 친구가 제 팔을 꼭 잡고 단 한마디만 했어요. 묻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과자 하나 때문이었는지, 총화에서 새어나온 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일 때문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그날 위생실에서 물소리 틀어놓고 저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다음 차례가 나일지 모른다는 불안이 사라진 적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때부터 대구는 그리운 추억이 아니게 됐어요. 몸속 깊이 박힌 파편처럼 건드리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아려오는 기억이 되었죠. 몇 해가 지나 저는 졸업하고 배치받아 일하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마당이 문제였어요. 그 무렵 장마당에서는 남쪽 물건이 몰래 돌았습니다. 어느 날 단골 상인 아주머니 집에 갔다가 문을 잠그고 영상을 트는 자리에 끼게 됐어요. 남쪽 연속극이었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거리였어요. 버스 창문 너머로 봤던 곳, 간판, 상점, 사람들 옷차림까지 똑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중얼거렸죠. 저거 다 세트래. 꾸며놓은 거래.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봤다고 그 말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옥별이가 이미 가르쳐줬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어요.
그냥 삼킨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받고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도 평생 여기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즈음 락 화물 단속이 한 번 크게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 얘기가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도 결국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브로커라는 단어를 꺼내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아무한테나 물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괜히 잘못 물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끝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믿을만 했던 사람은 장마당에서 오래 거래하던 아주머니였습니다. 중국 물건을 받아 파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샘을 치르다가 슬쩍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저쪽에 친척 있으면 좋겠수다.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거스름돈을 쥐어주면서 제 손바닥을 꼭 눌렀어요. 알아들었다는 뜻이었죠. 며칠 지나 아주머니가 조용한 곳에서 말하셨습니다. 강 건너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값이 좀 세. 그리고 서둘러야 해. 강에 얼음이 얼면 길이 끊긴다. 정말 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도 모자라서 어머니 몰래 집에 있던 폐물까지 손을 댔어요. 지금도 그 얘기를 꺼내려면 손이 오그라듭니다. 사실상 훔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머니께 평생 갚을 길 없는 죄입니다. 떠나는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가 제일 힘들었어요. 겨울 오기 전에 건너라고 해서 날짜가 빨리 잡혔거든요.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김장 준비하시면서 올해는 김치 넉넉하게 담가서 같이 먹자고 하셨는데 저도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 김치를 결국 못 먹고 떠날 걸 알면서도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웬일이냐며 웃으셨죠. 그 얼굴 오래 담아두고 싶었지만 괜히 티날까봐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편지 한 장도 못 남겼어요. 쪽지 하나만 있어도 가족 모두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신발끈도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끈이 풀린 게 아니라 그냥 자꾸만 손이 미적거렸던 거죠. 무산 쪽 국경까지는 안내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헛간에서 숨어 자고 밤에만 몰래 걸었습니다. 강가 마을에 도착해서는 이틀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경비대 교대하는 시간과 강물의 흐름까지 맞춰야 한다고 하더군요. 초겨울이라 강가에는 벌써 얼음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은 얼음이 완전히 얼기 전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얼음이 다 얼면 건너기 쉬워도 발자국이 남으니 그때는 경비대가 더 예민해진다고 했죠. 기다리는 동안 밥이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씹어도 마치 모래를 씹는 듯 했어요. 건너는 날 밤 안내인이 딱 2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소리내지 마시오. 넘어져도 꼭 일어나서 계속 가시오. 강물에 발을 디딛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아픈 느낌이었어요. 물이 무릎, 허리, 가슴까지 점점 차올랐고 바닥돌은 미끄러워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내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습니다. 상류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초소에서 비추는 탐조등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제 어깨를 획 누르더니 우리 둘은 물에 목까지 잠겨 그대로 멈췄습니다. 불빛이 강물을 훑고 지나가는 그 몇 초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 옥별이 얼굴, 그리고 엉뚱하게 대구의 그 아주머니 얼굴까지 떠올랐어요. 불빛이 사라지자 안내인이 팔을 끌었고 남은 몇 발자국은 걷기도 어려워 기어가듯 건넜습니다. 건너편 옥수수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텅 빈 밭에 엎드렸을 때 저도 모르게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 강이 흐르고 그 너머에는 제가 20몇 해를 살아온 땅이 있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다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감상에 젖을 틈은 없었어요. 밭고랑 사이에서 손전등 불빛이 한번 깜빡였거든요. 마중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저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땐 강만 건너면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연길에 있는 그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였습니다. 방 2칸 안에 여자 3이 이미 숨어 있었고 거기에 제가 더해져 4이 됐죠.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커튼은 절대 걷지 않는다. 낮에는 변소물도 내리지 않는다. 초인종이 울리면 안방 장롱 뒤로 숨는다. 장롱 뒤에는 어른 1명이 겨우 설 수 있는 틈이 있었어요. 처음 그 틈에 들어가 봤을 때 앞으로 여길 다시 들어오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언니가 1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였는데 이곳에 온 지도 2해가 넘었다고 했어요. 어느 밤 그 언니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집에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처음 강을 건넜을 때 팔려갔었다고 하더군요. 산골에 사는 남자 집이었답니다. 도망치다 잡히고 또 도망치고 3번째에야 성공해서 겨우 이 집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그 얘기를 남 얘기하듯 아무 표정 없이 말했지만 이야기가 끝날 무렵 딱 한마디 했던 말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끝인 줄 알았지. 여기서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야. 중국에서는 우리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잡히면 무조건 북송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팔려가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신고하러 간다는 게 곧 북송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한 번은 정말 장롱 뒤로 숨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아래층에서부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차례로 가까워졌어요. 집주인 아저씨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검사 나왔다. 들어가. 4명이 벽 틈에 바짝 붙어서 숨었어요. 어깨가 닿다 못해 서로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듬으로 전해졌을 정도였습니다. 발소리가 우리 층 복도까지 올라왔고 옆집 문을 두드리며 중국말로 뭔가를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우리 집 문도 울렸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고 몇 마디 나누는데 그 짧은 대화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숨을 쉬면 소리가 날까봐 입을 작게 벌려 조금씩 나누어 쉬었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고 침조차 삼키지 못했어요. 혹시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도 한참 동안 우리는 그 좁은 틈에 서 있었습니다. 나오라는 말을 듣고 나왔을 때 곁에 선 언니 손을 보니 손톱 자국이 제 팔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도 저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이 일로 집이 위험해졌습니다. 얼마 후 브로커가 찾아와 말을 꺼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다. 일정 당긴다. 기차를 타야 한다고 했어요. 심양에서 갈아타고 며칠을 내려가야 하는 길이었죠. 조선족 신분증을 하나씩 쥐어주고는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외우게 했습니다. 말 붙이지 말고 질문 받으면 자는 척 하라고도 했죠. 기차 안에서는 딱 한 번 검사가 있었습니다. 제복 입은 사람이 칸에 들어오자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꼭 감았어요. 자는 척이라기보다는 거의 기절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브로커가 제 목까지 신분증을 내밀고 뭐라고 설명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 풍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눈발 날리던 잿빛 벌판이 아니라 푸른 산이 달리고 있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며칠 뒤 쿤밍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지도 한 장 없이 산 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부턴 걸어서 가야 해. 산길은 오직 밤에만 걸었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던 길이었죠. 앞사람 발 뒤꿈치만 따라가야 했습니다. 불빛조차 낼 수 없으니까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어도 아프다 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저를 포함해 6명이었는데
나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은 자꾸 뒤처지시곤 했어요. 아무런 말 없었는데 어느새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그분 짐을 나눠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요. 국경이라고 어디 표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안내인이 어느 지점쯤에서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넘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아 다들 발밑 흙만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라오스에서 며칠 더 이동해 강가에 닿았습니다. 메콩강이었죠. 두만강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넓었습니다. 건너편이 태국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건넜는데 모터는 끌 수 없어 노로 저어갔어요. 배가 워낙 낮아 손을 내리면 금방 물이 닿았죠. 강 한가운데쯤에서 아주머니가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더군요. 다 와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우리는 조금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숨어야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직접 잡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야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경찰서를 찾아가 우리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을 쫓기다 처음으로 제 발로 경찰 앞에 섰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죠? 수용소 생활은 이름만 대기지일 뿐 사실은 고생이 더 가까웠습니다. 좁은 방에 수십 명씩 지냈어요. 바닥에 누우면 옆 사람 숨결이 얼굴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크게 불평하지 않았던 게 신기했습니다. 거기서는 잡혀도 붓송도의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에 다들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여기저기서 조용히 얘기가 오갔죠. 한국에 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냐며요. 누군가는 쌀밥에 고기부터 먹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푹 자보고 싶다 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보러 가보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온 사람이 또 무슨 물구경이냐고들 했죠. 몇 달 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비행기 타던 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퀴가 땅을 떼는 순간 저도 모르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마음과 정말 가고 있구나 하는 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인천에 내려 조사도 받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두 묻는 자리였죠.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다 물었습니다. 한국에 온 적 있습니까? 네, 2003년에 대구에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응원단으로 왔었습니다. 조사관이 펜을 멈추더니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이나요. 그리고는 말없이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방을 나서는데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석 달 가까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법, 지하철 표 끊는 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웠죠. 실습도 있어서 마트에 따라가 본 날 저는 물건 대신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카트를 밀며 콧노래를 부르는 아주머니, 진열대 앞에서 오래 고민하다 결국 다시 내려놓는 할아버지. 고른다는 일이 저한텐 가장 낯선 일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정착지를 정한다던 날 담당 선생님이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바다가 있는 곳이요.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임대주택 창문을 열면 멀리 물빛이 약간 보였습니다. 첫날 밤엔 불을 전부 켜놓고 잤어요. 아까워서 끌 수가 없더라고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집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할 수 없었어요. 말투 때문에 웃겼던 일도 참 많았어요. 시장에서 두부를 사려고 갔는데 아주머니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순간 얼어붙어서 몇 초간 버벅이다가 얼떨결에 강원도에서 왔다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원도 말이 그래? 이북말 같은데? 딱 걸렸구나 싶어서 등에 식은땀이 쫙 났죠. 그런데 아주머니가 두부 한 모를 더 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고생했겠네. 자주 오라. 두부를 들고 집에 가는 길에 몇 번이나 뒤돌아봤는지 몰라요. 꼭꼭 숨길 일이 아니구나. 그걸 두부 한 모가 알려준 셈이었죠. 해운대도 그때 처음 가봤어요. 탈북동무 몇 명이랑 같이요. 모래사장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데 남한 총각 둘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우리도 한창 나이라서 괜스레 반가웠어요. 그런데 몇 마디 나누다 보니 그 친구들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말투가 티가 난 거죠. 결국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며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에 동무 하나가 장난스럽게 한마디 했죠. 야, 말투고 치기 전엔 연애도 글렀다. 배를 잡고 웃다가 모래에 들어 누웠어요. 바닷가라 웃음소리가 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야구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부산 살면서 사직구장 한 번 안 가봤으면 부산 사람 아니라고요. 그래서 동무들이랑 표를 샀죠. 입구부터 북소리가 울려서 발바닥이 다 덜덜 떨렸어요. 은원이 시작됐어요. 단장이라는 분이 앞에서 춤추고 수만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를 몰라도 저절로 소리가 나왔어요. 옆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고 흔들면 저도 따라 흔들고, 일어나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고, 그러다가 홈런이 터졌습니다. 경기장이 전부 일어난 것처럼 들썩였죠. 저도 덩달아 일어나서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죠. 21살의 제가 떠올랐어요. 거울 앞에서 웃는 표정을 연습하던 애, 빗속에서 울어야만 해서 울던 애. 그때 저는 수만 명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혼자였는데 지금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누구한테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옆 아주머니가 울고 있던 저를 보더니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왜 울어? 이길 텐데. 아주머니는 제가 져서 우는 줄 아셨던 거죠. 저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두 아이 엄마가 되었고 여기서 보낸 세월이 북쪽에서 산 시간과 엇비슷해졌어요. 북에서는 모든 감정이 정해진 대로 움직였죠. 지금은 아이들 성적표에 웃고 드라마를 보며 울어요. 이제는 아무도 제 표정을 검사하지 않아요. 다 잃었다고는 말 못해요. 어머니가 담그시던 그 김치는 아직도 못 먹어봤고 김장철만 되면 손이 자꾸 느려져요. 그리고 옥별이, 그 애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몰라요. 소식 물어볼 때도 없고요. 가끔 혼자 바다에 갑니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구에 처음 왔을 땐 남의 나라 구경 온 기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제 인생을 한번 미리 내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탈북은 두만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비 내리던 그날 울면서도 홀로 깨어있던 그 버스 안에서 이미 시작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순영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빗속에서 울어야만 했던 21살 소녀는 이제 부산 바닷가 도시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평양사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